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11번째 이야기, 11번째 이야기, 마이클 샌델 지연입니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세릴 흡 우드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혼자 힘으로 고등학교, 지역 전문대학교, 그리고 세클라멘토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다녔다. 그 뒤 텍사스로 이사해서 텍사스 최고이자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텍사스 법학 전문대학원에 입학 문서를 냈다. 그러나 학업 평균 성적이 3.8점이고 입학시험에도 그런대로 잘 보았는데 100분이 83점 떨어졌다. 백인 여성인 홉 우드는 입학을 거정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학생들 중에는 홉 우드보다 대학 성적은 물론이고 입학 시험 점수도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도 있었다. 학교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사실 대학 성적과 입학 시험 점수가 홉 우드와 비슷한 소수 집단 학생들은 전원 합격했다. 홉 우드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은 차별에 희생되었다고 주장했다. 대학은 법률 사무소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법정을 포함해 텍사스 법조계에서 민족적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텍사스 법학 전문원의 사명 중 하나라고 답했다. 대학 원장인 마이클 살롯은 이렇게 말했다. 문명사회에서 법은 판결을 받아들이려는 사회의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법 집행에 모든 집단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텍사스의 경우 흑인과 멕시코 미국인이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지만 법조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 훨씬 적다. 홉 우드가 입학 원서를 냈을 때 이 대학원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실행하면서 입학생의 약 15%를 소수 집단에서 뽑는다는 원칙을 세워두었다. 학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수 집단 지원자에게 비소수 집단 지원자보다 낮은 입학 기준을 정해두었다. 대학 당국자는 그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학한 소수 집단 학생들은 모두 학업을 수행할 자질이 있으며 거의 모두 무사히 졸업하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사실이 홉 우드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고 홉 우드는 여전히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입학을 허락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홉 우드가 처음이 아니며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지난 30년간 법정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으로 생기는 난해한 도덕적 법적 문제로 골치를 앓았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78년에 일어난 베키 소송에서 데이비스에게 있는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아슬아슬한 별차로 지지해 주었다. 2003년에는 미시간 법학 전문대학원이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찬반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결국 인종은 입학 시험에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캘리포니아, 워싱턴, 미시간에서는 최근에 주민투표로 공교육과 취업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금지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법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고용과 입학에 적용되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평등권 보호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을 위반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 관한 문제는 제쳐두고 도덕적인 문제에 집중해보자. 취업과 대학 입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행위는 부당한가?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지지자들이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세 가지 항목인 표준화된 시험의 불균형 바로잡기,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다양성 증대 등을 살펴보자. 시험 격차 바로잡기.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이유 하나는 표준화된 시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학업 성적 시험 SAT를 비롯한 여러 시험이 학문과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951년에 대학원 입학시험 GRE 점수가 신통치 않은 사람이 보스턴 신학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지원했다. 구두 적성시험에서도 평균을 밑도는 점수를 받은 이 사람은 뒷날
위대한 연설가가 될 젊은 마틴 루서 킹이었다. 다행히 그는 입학을 허락받았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표준화된 시험에서 계층 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도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이 백인 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험에서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든 간에 표준화된 시험으로 학업 성취 가능성을 예측하려면 시험 점수를 해석할 때 학생의 가정, 사회, 문화, 교육 배경을 고려해야 된다. 사우스 브롱크스에 있는 열악한 공립학교에 다닌 학생이 학업 적성 시험에서 700점을 받았다면 맨하탄에서도 부유한 지역인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인류 사립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700점을 받은 것보다 더 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의 인종, 민족, 경제 배경을 고려해 시험 점수를 평가한다고 해서 대학은 학업 성취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학생의 배경을 고려하는 것은 학업 성취 가능성을 가장 정확히 측정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소수 집단 우대 정책과 관련한 진짜 논쟁은 나머지 두 가지 이유인 보상 논리와 다양성 논리에서 일어난다.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보상 논리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행위로 본다. 소수 집단 학생들을 불리한 처지에 몰아넣는 역사적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입학 허가를 가장 우선하는 혜택으로 보고 그 혜택을 나누어 줌으로써 과거의 부당함과 지금도 이어지는 결과를 보상하려 한다. 그러나 이 보상 논리는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한다. 비판자들은 보상받는 사람이 애초의 피해자가 아닐 수 있으며 보상하는 사람에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의 수혜자 가운데 상당수가 중상층 소수 집단 학생들로 이들은 도심 빈민가의 흑인과 히스패닉 젊은이들이 겪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 풍요로운 휴스턴 교회에 사는 흑인 학생이 그들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셰릴 호브드보다 더 혜택을 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책의 요지가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돕는 것이라면 인종이 아니라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종별 우대 정책의 목적이 노예제와 인종차별 정책이라는 역사적 부당함을 보상하라는 것이라면 그 부당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호브드 같은 사람에게서 보상을 끌어내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보상 논리가 이 반박에 답할 수 있을까? 이는 집단적 책임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달렸다. 우리는 과거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보상할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도덕적 의미가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우리는 개인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가? 아니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과거 역사에도 책임을 느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뒤에서 다룰 예정이니 일단 접어두고 우선 다양성 논리를 살펴보자. 다양성 증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다양성 논리는 논리 여지가 있는 집단적 책임이라는 개념과는 무관하다. 입학에서 혜택을 받은 소수 집단 학생이 개인적으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문제와도 무관하다. 다양성 논리를 내세우는 이들은 입학 허가를 수혜자에게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본다. 다양성이란 공동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논리다. 이때의 공동선은 학교의 공동선이자 사회의 공동선이다. 우선 학생들 사이에 이러한 인종이 고루 섞여 있으면 출신 배경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 있을 때보다 서로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무척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모두 특정 지역 출신이라면 지적, 문화적 시야가 제한될 수 있을 듯이 인종, 민족, 계층이 모두 동일한 경우 역시 그럴 것이다. 둘째로 여건이 불리한 소수 집단 학생들을 교육해 핵심 공직이나 전문직에 나아가 지도력을 발휘하게 한다면 대학은 지역 발전과 공동선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양성 논리는 대학에서 흔히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다. 텍사스 법학 전문대학 원장도 호브드의 반발에 직면했을 때
학교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시민사회의 목적에 기하는 바를 언급했다. 이 대학의 사명 하나는 텍사스 법조계의 다양성을 늘리고 흑인과 히스패닉이 정부와 법조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이 점에서 이 대학 법학대학원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우리 학교를 졸업한 소수 집단 학생들이 유명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공직에 임명되어 텍사스 입법부에서 일하거나 연방 판사로 재직 중이다. 텍사스의 주요 관직에 소수 집단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대개 우리 학교 출신일 정도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백희 소송을 심리할 때 하버드 대학은 법정 조정자 자격으로 소견서를 제출해 교육을 근거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변호했다. 하버드 대학은 소견서에서 학업 성적과 시험 점수가 입학 심사의 유일한 기준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학문적 우수성이 유일한 또는 지배적 기준이라면 하버드 대학은 활기와 지적 우수성을 상당 부분 잃을 것이며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과거에는 다양성이라고 하면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에서 온 사람들, 도시 거주자와 시골 소년들, 바이올린 연주자와 화가와 축구 선수들, 생물학자와 역사학자와 고전학자들, 앞으로 증권거래인과 교수와 정치인이 될 사람들로 구성된 학생을 일컬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은 이제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도 고려한다. 아이다호에서 온 시골 소년은 보스턴 사람이 내놓을 수 없는 것을 하버드 대학에 적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흑인 학생은 백인 학생이 내놓을 수 없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하버드 학생이 경험하는 교육의 질은 학생들의 성장 배경의 차이와 거기서 오는 시각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다양성 논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박을 내놓는다. 하나는 현실적 반박이고 또 하나는 원칙적 반박이다. 현실적 반박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품는다. 인종적 우대 정책은 다원화 사회를 활성화하거나 편견과 불평등을 줄이기보다는 소수 집단 학생들의 자부심을 훼손하고 모든 집단의 인종을 더욱 의식하게 만들며 인종 간의 긴장을 높이고 자신도 행운을 누려야 할 사람이라고 느끼는 백인들의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 반박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득보다는 해가 많으리라는 주장이다. 인종적 우대 정책은 권리를 침해하는가? 원칙적 반박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강의실과 더욱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는 목적이 얼마나 가치 있든 간에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그것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현하든 간에 입학에서 인종이나 민족을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정책은 자기 잘못도 없이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셀릴 호브드와 같은 지원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자에게는 이 반박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이들에게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옹호하는 주장은 호브드를 비롯해 그 정책으로 아깝게 탈락한 지원자들이 느끼는 실망감의 무게와 그 정책이 선사할 교육적, 사회적 이익의 무게 중에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리주의자가 아니다. 이들은 칸트식 또는 놀수식 자유주의자들로 아무리 바람직한 목적이라도 개인의 권리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 생각으로는 입학시험에 인종을 고려할 경우 호브드의 권리가 침해될 때만이 부당한 정책이다. 권리를 중시하는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키는 이 반박을 설명하면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그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묻는다. 호브드의 어떤 권리가 부정되었는가? 호브드는 누구에게나 자기 통제력을 벗어난 인종 등의 요소로 판단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입학 심사에서 고려하는 전통적인 기준에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요소도 엄연히 포함된다. 아이다호가 아닌 매사추 출신이라거나 형편없는 축구 선수라거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음정은 따로 논다거나 하는 것들은 내 잘못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학업 적성 시험을 잘 볼 적성이 부족한 것도 내 탓이 아니다. 입학과 관련한 권리를 오로지 학문적 기준으로 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축구 선수라든가 아이다호 출신이라든가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는 것 등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학업 성적, 시험 점수, 기타 학업 성취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에서 상위권에 속한다면 입학을 허가받을 자격이 있다. 다시 말해 학문적 능력만 본다면 자격을 가졌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드워킨이 지적하듯이 그런 권리는 없다. 오로지 학문적 자질만을 고려해 입학생을 뽑는 대학도 있겠지만 다수의 대학은 그렇지 않다. 대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본연의 사명을 정한다. 드워킨의 주장에 따르면 그 어떤 지원자도 대학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대학의 사명은 무엇이어야 하고 학문이든 운동이든 특정 실력을 기준으로 입학시험을 심사하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 일단 대학이 스스로 사명과 입학 기준을 정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 기준에 더 부합한지 판단한 뒤에 그에 걸맞는 합법적인 기대를 품게 된다. 그리고 학문적 가능성, 민족적, 지역적 다양성, 운동 능력, 과외활동, 지역 봉사활동 등을 고려해 지원자 가운데 상위권에 드는 사람은 입학할 권리가 인정되며 만약 이들이 제외된다면 그건 부당하다. 그러나 애초에 어떤 기준으로도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로 여기에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다양성 논리와 관련해 심오하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핵심 주장이 담겨 있다. 입학 허가는 뛰어난 사람이나 미덕을 보상하는 영광스러운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도 불리한 처지에 놓인 소수 집단 학생도 입학을 허가받을 도덕적 자격은 없다. 입학 허가가 정당한 경우는 학생의 능력이나 미덕을 보상할 때가 아니라 대학이 정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할 때뿐이다. 드워킨의 요지는 입학 허가에서 정의는 능력이나 미덕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이 사명을 정한 뒤에야 학생에게 강의실 자리가 공정하게 분배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다. 학교의 사명이 관련 능력을 정하지 학생의 능력이 학교의 사명을 정하지 않는다. 대학 입학의 정의에 관한 드워킨의 설명은 소득 분배의 정의에 관한 롤스의 설명과 같은 맥락이다. 즉, 그것은 도덕적 자격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분리 정책과 반유대적 할당제. 그렇다면 대학은 내키는 대로 사명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사명에 걸맞는 입학 정책은 모두 공정하다는 걸까? 그렇다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도 미국 남부의 대학에서 시행하던 인종분리 정책은 어떤가? 이와 관련해 초기 헌법 공방의 핵심에 놓인 대학은 공교롭게도 텍사스 법학 전문대학원이었다. 이 학교는 1946년에 흑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서 히먼 메리언 스웨트의 입학을 거절했다. 미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스웨트 대 페인트 1950년 사건은 고등학교 교육에서 행해지던 인종분리 정책에 치명타를 가했다. 그런데 입학 정책의 공정성이 오로지 학교 사명에 달렸다면 당시 텍사스 법학 전문대학원의 주장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학교의 사명은 텍사스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할 법률가를 키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텍사스 법률사무소는 흑인을 고용하지 않으니 흑인 학생을 받아들이면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었다. 텍사스 법학 전문대학원은 공립대학이니 사립대학보다 사명 선택에 제약이 따른다고 주장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에서 실시하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과 관련한 유명한 헌법 공방에는 데이비드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베키 사건, 텍사스 대학 호브드 사건, 미시간 대학 구루토 사건 등 주로 공립대학이 관련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합법성 여부가 아닌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결정하려는 것이므로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공립시설뿐 아니라 사립조직도 부당행위를 하면 비난받을 수 있다. 미국 남부에서는
인종분리 정책이 실시되던 시절 간이 식당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해 연자 농성이 벌어졌다. 개인 소유 식당이었지만 인종차별은 어쨌거나 부당한 행위였다.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은 그러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1920년대와 30년대 일부 아이비리그 대학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채택한 반유대적 할당제를 보자. 이들 대학이 공립이 아니라 사립이라는 이유로 그런 할당제가 도덕적으로 용납되었는가? 1922년 하버드 총장 노렌스 노웰은 반유대주의를 누그러뜨린다는 명목으로 유대인 입학을 12%로 제한하는 사안을 제시했다. 그는 말했다. 유대인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 반유대주의 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1930년대는 다트머스 대학 입학처장이 유대인 학생 증가에 불만을 터뜨린 어느 졸업생에게 편지를 썼다. 유대인 문제를 언급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1938년 졸업생 가운데 그 비율이 5%나 6%가 넘는다면 제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1945년 다트머스 대학 총장은 유대인 등록 제한을 정당화하면서 학교의 사명을 언급했다. 다트머스는 학생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설립된 대학이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이 다양성 논리를 내세웠듯이 대학이 스스로 정한 사명에 맞춰 입학 기준을 정하면서 특정 인종을 배제하거나 제한을 두는 식으로 인종차별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비난할 수 있을까? 남부 분리자들이 특정 인종을 배제하던 행위와 오늘날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서 특정 인종을 포함하는 행위 사이에 원칙적 차이는 있는 걸까? 이 무렵의 가장 분명한 답은 분리주의자들의 시대에는 텍사스 법학 대학원이 특정 인종을 열등의 상징으로 이용한 반면 오늘날의 인종 우대는 누구를 모욕하거나 부정적으로 낙인 찍지 않는다는 점이다. 호부들은 자신의 탈락을 부당하다고 여길지언정 그것이 중호나 결멸을 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드워켄의 답은 이렇다. 분리주의 시대 특정 인종을 배제할 행위는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에 비해 유전적으로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경멸스러운 사고방식에 기초한 반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는 그러한 편견이 없다. 소수 우대 집단 우대는 주장하는 내용은 단지 중요한 전문직에서 다양성 증대가 중요해지다 보니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라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특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호브드처럼 입학을 거절당한 지원자로서는 달갑지 않겠지만은 거기에는 분명 도덕적 요소가 담겼다. 텍사스 법학 전문대학원은 호브드가 열등하다거나 대신 입학한 소수 집단 학생들은 호브드에 비해 우대받을 당연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단지 강의실과 법조계에서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 목적에 들어맞을 뿐이다. 더불어 그런 목적 추구가 입학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실망한 지원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법적으로 항의할 수 없다. 백인 우대 정책. 여기 다양성의 논리를 시험할 질문이 있다. 때로는 백인을 우대하는 것보다 정당화될 수 있을까? 때로는 백인을 우대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스타렛시티 사례를 생각해보자. 이곳은 2만 명이 입주할 뉴욕 블루클린의 아파트 단지로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최대 규모의 중저층 주택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설립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 문을 연 이 단지는 인종통합 공동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의 인종적 구성 비율을 조절하는 입주자 조절 정책을 실시하면서 흑인과 히스패닉을 전체 입주자의 40%로 조절했다. 한마디로 할당제다. 이 비율의 근거는 편견이나 경멸이 아니라 도시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인종적 한계점 이론이다. 이곳 관리자들은 타 지역에서 백인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주민 통합이 깨진다는 한계점을 피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인종적, 민족적 균형을 유지해 안정되고 인종적으로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이곳은 대단히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되었고 많은 가족의 요구에 들어 살고 싶어 했다. 스카렛 시티는 대기자 명단을 작성했다. 백인보다 흑인에게 돌아가는 할당량이 적은 탓에 흑인 가족은 백인 가족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했다. 198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백인 가족은 서너 달을, 흑인 가족은 최장 2년을 기다려야 했다. 자, 여기 백인 신청자에게 혜택을 주는 할당제가 있다. 인종적 편견이 아닌 공동체 통합이라는 목표에 근거한 할당제다. 일부 흑인 신청자들은 인종에 근거한 이 정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평소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던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가 이들을 대리했다. 법원은 스타레시티가 현재의 할당제를 유지하되 국가는 소수 집단을 위한 주택 조성 계획을 더 추진하라고 판결했다. 스타레시티가 인종을 기반으로 실시한 아파트 할당제는 부당할까? 그렇지 않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다양성의 논리를 인정한다면 부정하지 않다.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은 주택 정책과 대학 강의실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이때 문제가 되는 요소도 다르다. 그러나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경우는 같은 부류다. 다양성이 공동선에 봉사한다면 그리고 누구도 중호나 경별로 차별받지 않는다. 인종별 우대는 어떤 사람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도덕적 자격이라는 롤스의 견해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규제되는 능력을 기준으로 아파트나 신입생 강의실 자리를 차지할 당연한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능력이 인정받는가는 주택 당국이나 대학 당국이 사명을 결정한 뒤에야 정해질 수 있다. 정의는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 도덕적 자격을 분배 정의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솔깃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다. 솔깃한 이유는 성공은 미덕에 씌워지는 왕관이라거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능력 위주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 잘난 사고방식을 허물기 때문이다. 놀스가 우리에게 일구어준 대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날 자격이 있다거나 애초부터 사회에서 유리한 출발선에 설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장점을 높게 쳐주는 사회에 살게 된 것도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행운일 따름이다. 정의를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할 때의 불안감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와 기회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라는 믿음은 특히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정치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따르는 사람은 앞서갈 자격이 있다고 끊임없이 외치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은 미덕을 반영한다고 격려한다. 이러한 확신은 좋게 말해 장단점이 있다. 이 확신에 집착하면 사회 결속의 걸림돌이 된다. 성공을 우리 노력의 결과로 여길수록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성공을 미덕에 대한 포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 끈질긴 믿음은 단순한 오해이며 버려야 할 그릇된 통념이다. 행운이 도덕적 의미성에 관한 놀스의 주장은 그 믿음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놀스가 두워킨처럼 자격 논쟁에서 정의 논의를 무자르듯 완전히 잘라내기란 정치적, 철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왜 그런지 보자. 우선 정의는 흔히 영광과 관계된다. 분배 정의에 관한 논쟁은 누가 무엇을 갖는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광과 보상을 얻는 데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사회조직이 체적으로 사명을 결정한 뒤에야 비로소 무엇이 능력으로 인정받는지 정해진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정의에 관한 논쟁에서 흔히 거론되는 각종 학교, 대학 그리고 정문지, 공직 관련 조직은 사명을 멋대로 정할 수 없다.
그 사명은 적어도 얼마 안 가는 조직에서 내세우는 차별적 선으로 규정된다. 법학 전문 대학원, 군대, 오케스트라가 어떤 사명을 일관되게 수행해야 하는가에는 이론 여지가 있지만 사명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느 사회 조직이든 적합한 선이 있으며 조직의 역할을 할당할 때 이러한 선을 무시하면 자칫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호브드 사건은 정의와 영광이 어떻게 얽히는가를 보여준다. 도덕적 자격은 누가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와 관련이 없다는 드보킨의 주장이 옳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법학 대학원은 호브드에게 다음과 같은 거절 통보 서신을 보냈어야 했다. 친한 호브드 씨께 입학의 지원이 거절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에 기하를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하를 경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하가 입학이 허가된 사람들보다 자격이 미달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하가 제공할 자격이 필요치 않은 사회를 만난 것은 기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하 대신 입학이 허가된 사람들도 그 몫을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으며 어쩌다 입학에 적합한 요소를 갖췄다고 해서 징송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그리고 기하를 더욱 광범위한 사회적 목적을 수행할 도구로 이용할 뿐입니다. 기하께서 이 소식을 들으면 실망하시겠지요. 그러나 입학이 거절됐다고 해서 기하의 탁월한 도덕적 가치를 의심하며 더 깊은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하는 어쩌다 보니 사회가 원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기하께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텍사스 법학 전문 대학원 입학처. 아래는 영광을 암시하는 내용이 빠진 입학 허가 통보 서신이다. 철학적으로 솔직한 법학 대학원이라면 입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어야 한다. 친한 합격생 여러분, 기하 입학이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사회에 필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하께 법을 연구하도록 허가함으로써 기하께 자신의 자산을 사회 이익을 위해 이용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하는 축복받아 마땅합니다만 그것은 기하께서 입학에 필요한 자질을 소유할 당연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하께 그런 당연한 자격은 없습니다. 복권 당첨을 축하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하는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특성을 갖게 된 행운아입니다. 기하께서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신다면 기하는 그런 식으로 이용되어 생기는 이익을 가질 권리가 부여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기하는 축하를 받으셔도 좋습니다. 기하께서는 어쩌면 기하의 부모님께서 거기서 더 나아가 이번 입학 허가가 타고난 재능을 높이 평가한 결과가 아니라면 적어도 능력을 갈고 닦은 기하의 의식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여겨 그 점을 축하하고픈 유혹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기하의 노력을 가능케 한 우월한 성격은 기하의 당연한 몫이라는 생각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하의 성격은 다양하고 훌륭한 주변 환경 덕이고 그런 환경은 기하의 공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자격 또한 당연한 몫이라는 개념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가을에 함께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텍사스 법학 전문 대학원 입학처. 이런 편지라면 입학을 거절당한 사람들의 충동함을 덮어주고 입학 허가 받은 사람들의 오만을 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들은 왜 연신 축하와 영광스러운 수서가 가득 담긴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 그리고 지원자들은 왜 그런 편지를 기대할까? 어쩌면 특정 목적을 실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특정한 미덕에 영광과 보상을 안겨주는 대학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될까? 이 문제는 대학이 마음대로 사명을 정해도 좋은가를 묻는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인종, 민족 우대는 잠시 접어두고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둘러싼 또 다른 논쟁인 유산 우대 논쟁을 생각해보자.
많은 대학이 졸업생의 자녀에게는 입학심사에서 약간의 혜택을 준다. 공동체 의식과 애교심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대해 자녀의 입학을 고맙게 여긴 부모가 모교의 기부금을 후하게 내려놓으리란 기대도 작용한다. 금전적인 이유만 따로 떼어놓고 보기 위해 소위 기여 입학생을 생각해보자. 기여 입학생이란 지원자 가운데 졸업생의 자녀는 아니지만 학교에 상당한 기부금을 내놓을 정도로 재력이 풍부한 부모의 자녀를 말한다. 많은 대학이 학업 성적과 시험 점수가 낮아도 이런 학생들을 받아들인다. 이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확대해 대학 입학 조건의 10%를 경매에 붙여 높은 가격을 부른 입찰자에게 입학을 허가한다고 상상해보자. 이 제도는 공정할까? 대학이 원하는 능력이란 어떤 식으로든 대학의 사명에 기하는 영역을 뜻한다고 본다면 답은 그렇다는가 될 것이다. 사명이 무엇이든 대학은 그것은 수행하려면 돈이 필요할 테니까. 드워킨이 정의한 넓은 의미의 능력에 따르면 도서관 설립 기금으로 $10,000를 기부한 대가로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 학생의 입학은 대학 전체 이익에 기여한다. 자선사학과의 자녀 때문에 입학이 거절된 학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불만을 터뜨릴 것이다. 그러나 드워킨이 호브우드 문제에서 내놓은 대답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어느 누구도 편견이나 경멸 때문에 거부당하지 않고 지원자들은 대학이 정한 사명과 그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된다면 공정성은 확보된다. 이 경우도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 입학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편견의 희생자가 아니다. 다만 도서관 건립에 기부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부모를 둔 불우한 학생일 뿐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너무 어설하다. 돈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아이비리그 입장권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불공평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부당할까? 가난한 가정이나 중산층 가정 출신의 지원자가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문제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이 부당할 수는 없다. 드워킨이 지적하듯이 우리 통제를 벗어난 많은 요소들이 이미 적법하게 입학심사에서 고려되지 않는가. 경매와 관련해 눈살이 찌푸려진 이유는 지원자의 기여보다 대학의 청렴성과 관련이 깊다. 더 높은 값을 부른 입찰자에게 자리를 파는 행위는 교육기관보다는 록 콘서트나 스포츠 행사에 더 어울린다. 좋은 것에 접근할 기회를 분배하는 방식은 그것의 본질 및 목적과 관련된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에는 대학의 존재 목적을 놓고 대립하는 여러 견해가 나타난다. 즉 대학은 어느 정도까지 학문의 우수성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들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대학은 학생들을 교육해 사회에 나가 훌륭히 일하게 만들지만 대학 교육의 1차 목적은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교육을 단지 상품처럼 파는 행위가 일종의 타락이다. 그렇다면 대학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버드는 월마트도 블루밍데일스 백화점도 아니다. 대학의 목적은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로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실 교육과 연구에는 돈이 많이 들기에 대학은 후원금 모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돈벌이가 입학 정책을 좌우한다면 대학은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인 학문 추구와 시민의 기대 부응에서 멀어지고 만다. 대학에 들어갈 기회를 할당할 때의 정의는 대학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성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대학 입학을 돈 받고 파는 행위가 왜 부당한가를 설명해준다.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영광과 미덕의 문제에서 분리하기 힘든 이유 또한 바로 그것이다. 대학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미덕은 보여주는 사람에게 대학은 명예, 학위를 수여해 축하해준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대학이 수여하는 모든 학위가 명예로운 학위다. 정의에 관한 논쟁을 영광, 미덕, 선의 의미에 관한 논의에 묶어 두는 것은 대책 없는 의견 차이를 봉합하려는 비결처럼 보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영광과 미덕을 저마다 달리 생각한다. 대학이든 기업이든 군대든 전문 직업 세계든 아니면 광범위한 정치 공동체든 각 사회의 적절한 사명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까다로운 문제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논란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정의와 권리의 기본을 찾고 싶은 유혹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것은 근현대의 정치 철학이 풀고자 하는 숙제이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칸트와 놀스의 철학은 좋은 삶에 관한 서로 다른 시각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정의와 권리의 기본을 찾으려는 과감한 시도였다. 그렇다면 이 시도가 성공했는지 확인해 보자. 정의란 무엇인가? 11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